먼저 팀의 이름을 태양 탐사단으로 한 이유는 처음에 팀을 만들 때 태양 관련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된 주제가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주제를 찾다가 콘크리트 관련된 실험으로 전향하게 되어서 콘크리트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콘크리트로 선정한 이유는 주변에서 흔히 콘크리트로 된 건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바닷가 때문에 부식의 정도가 심해져서 이게 왜 바닷가 때문에 부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후에 4가지 의문점을 해결하여 나온 동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도시 인프라 유지의 중요성이랑 환경오염 노후화 때문에 부식 문제가 생기는 거랑 경제적 손실 방지랑 콘크리트의 특성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인 콘크리트는 다른 건축 재료랑은 다르게 일단 사용 방법도 매우 쉽고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과 부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제 요즘 환경 오염 때문에 유해 물질이 대기로 급속하게 오염을 시키고 이게 산성비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콘크리트 부식이 빠르게 증가돼가지고 이게 장기간 노출이 되면 부식이 너무 빨리 진행돼서 콘크리트 내구성을 실험해서 환경 변화에 조금이나마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고자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부식으로 인한 큰 경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되면은 건물의 손상을 미리 예방을 하면은 이게 부식이 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탐구해 보려고 했고 이제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데 이게 내구성이 약화되는 이유가 공극이라는 것 때문인데 공극 안에 틈이 생겨서 그로부터 부식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 공극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일단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은 시멘트 가루랑 물을 3대1로 맞춰서 이제 섞어가지고 총 8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붙이면 되는데 4개랑 4개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물리적 방법이랑 화학적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4개 중에서 2개는 인공 바닷물에 넣어서 시간을 맞춰서 담가 놓았고 다른 거는 그냥 실온에 놔두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성비 때문에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으니까 인공 산성비를 제작해보자 해서 황산이랑 질산이랑 증류수를 사용해서 황산의 농도를 증류수로 낮춘 다음에 질산이랑 섞어서 그 바닷물에 담겨있던 거랑 실온에 있던 거를 거기다가 담궈서 그 무게 변화를 전후를 비교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사용해서 자루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몇 번 떨어뜨려야 깨지는지를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에 그리고 그 샘플이 그 아무것도 없던 거랑 그리고 철가루랑 안에 섬유 보강제가 들어간 샘플들이 있는데 섬유 보강제가 들어간 샘플이 가장 무게 변화가 적었고 그 다음 철가루, 그 다음 일반 순으로 무게 변화가 줄어서 그 섬유 보강제가 들어간 게 가장 단단했다고 내구성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바닷물이 들어간 거랑 실온에 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바닷물에 들어갔던 게 더 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바닷물에 있던 게 이제 실온에 있던
기대했던 것보다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결론을 지게 되었고, 물리적인 방법도 이와 비슷하게 섬유 부강제가 있던 게 가장 많이 떨어뜨려야 이게 깨졌고, 그 다음 철가루, 그 다음 일반 순으로 내구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뜨려야 깨지게 되었고, 이게 바닷물이 들어간 게 더 적게 떨어뜨렸음에도 더 쉽게 깨져가지고, 바닷물이 들어간 게 더 쉽게 깨져서 내구도가 더 많이 손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실패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팀워크나 실패로 인한 기술 같은 걸 몸에 익혀서 시험을 성공해서 이런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게 되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인공 바닷물 이런 걸 넣은 거예요? 콘크리트를 다 굳히고 넣은 거예요? 다 굳히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80도 24시간 맞춘 것도 콘크리트 굳힌 거를 바닷물에 넣고? 근데 실제적으로 바닷물에 콘크리트가 담가져 있다고 해도 우리 현실상 80도 되는 온도로 해서 담가질 일이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 변인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험을 하다가 그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굳히고 빨리 부식시키기 위해서. 그 실험 결과에서 오히려 그 철가루 넣은 게 더 부식에 약한 걸로 나왔잖아요. 네. 화학적 부식으로. 그 이유를 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오히려 철가루를 넣었던 게 가설 설정했던 거랑 다르게 실제 결과는 오히려 부식이 더 약한 걸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질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부식이 너네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오히려 더 약하게, 화학적 부식에서 오히려 더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질량은 증가했지만 내국 화학적 내구성은 약해졌다라고 보고서에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고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설이 많다 보니 철가루가 화학적 부식에 왜 더 약했는지. 그 철가루를 넣으면 안에 철가루가 들어가면서 그 콘크리트 안에 아까 말했듯이 공극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철가루가 들어가서 공간이 더 채워졌는데 이제 그 화학적 그 약품 아까 산성비를 담궜듯이 산성비가 아까 철이랑 만나면서 좀 더 부식이 빨리 되면서 내구성이 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철가루가 부식이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나요? 근데 그 산성비 안에 넣었을 때 꺼내서 보면 철가루가 이제 산화돼가지고 부식된 것처럼 검붉은 색을 띄었어가지고 충분히 부식된다고 생각을 했고, 부식이 되면서 오히려 공극이 더 생겨서 그게 더 내구성이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걸로 철가루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강성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철가루보다 어떤 크기랑 굵기도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공급을 좀 철가루보다 더 많이 맞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식이 덜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강섬유 자체는 철가루처럼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식은 되는데 조금 더 천천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재료를 써야 콘크리트가 더 오래
안 되고 더 오래 가면서 경제적으로 바뀔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일반 콘크리트랑 철가루를 넣은 거다? 3년 동안 섬유보강제는 일단 만들기는 다 만들어놨는데 화학적 그 비교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못했고 물리적으로만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네. 그래서 섬유보강제가 여기 못 잡긴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철가루 콘크리트를 굳이 철가루로 넣은 이유가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건축물들을 보면 철가루 콘크리트를 쓰는 거예요. 철근을 쓰고 철근을 실제로 철근을 넣을 수 그래서 철근을 대체해서 첨가하고 근데 철근이랑 철가루로 실험한 거랑은 꽤나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완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지.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그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은 결과랑 과정에서 나와 있는 기간이 달라요? 시간 기간이? 일정한 기간 3달 동안 샘플에 발생한 표면의 균열, 색상 변화 이런 거를 관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결과 쪽에 보면 3일, 4일 만에 수분 기간이랑 관정 기간을 주고 비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보고서의 기간이 다르게 나와 있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뒤에는 3일, 4일 어떤 기간이 맞는 거예요? 저기 3일, 4일이요? 여기 3달, 2달이 잘못된 거고요. 가져오실 수 있나요? 폰 가방에 이거 찍어야 돼.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성희 선수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날개 모양에 따른 항공기의 안정성 차이입니다. 저희는 여러 비행기의 종류를 보며 날개 모양이 각각 다른 것을 보고 어떠한 이유로 다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로는 안정성 문제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날개 모양이 비행기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주적 분화가 비행 중 흔들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안정성 높은 비행설들을 위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항공기 여러 날개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질의 특징은 앞을 향한 날개와 높은 기동성이고 단점은 양력으로 인한 비틀림 문양이 발생하여 흔들림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삼각이는 실속에 대한 안정성은 높지만 유도항력이 증가하여 장거리 비행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스테이크는 고속 비행에 적합하고 날개가 뒤로 접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착륙 시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타워닉입니다. 타워닉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유도항력이 세져 흔들림의 정도가 커지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퍼익은 사다리꼴 모양이고 양력의 분포를 고려해 만든 것입니다. 단점은 양력 증가로 인하여 동체 흔들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날개의 특징을 조사한 뒤 여기 앞에 있는 실험기구인 행동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행동장치는 항공기나 우주선이 특정 비행 속도 고도로 비행하는 환경을 지상에서 입체 역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풍경장치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매달고 바람을 흘려보내 6개의 날개의 모양에 따른 비행기의 흔들림을 영상을 찍은 뒤 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흔들림의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험 관계에서는 사각이 하나로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에 6개의 그래프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기준점이 흔들리는 정도가 삼각익이 제일 심하고 그 뒤로는 타원익, 테이퍼익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각익은 제일 안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흔들리는 삼각익, 타원익, 테이퍼익은 양력의 분포를 고려하여 만든 것인데요. 세 가지 모두 날개 끝부분에 발생하는 양력을 감소시키고 뿌리 부분의 면적을 증가시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양력이 감소한 날개 끝부분에 항력이 커지면서 유도항력이 생기며 동체의 흔들림이 많아집니다. 그중 삼각익이 다른 날개들보다 더욱더 날개 끝부분에 양력을 감소시키니 동체가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진익과 후퇴익은 일반적인 비행기가 아닌 제트기 같은 특수적인 비행기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전진익과 후진익은 양력을 받으면 날개 앞부분이 위로 들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도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날개의 기울기가 양수와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는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앞서 말한 3개의 날개보단 덜 흔들리는 경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익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 이유가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비교적 일정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주로 저속 및 경비행기에 사용되는 이유도 이렇게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의 날개 설계는 비행기의 용도와 안정성 요구에 따라 일정하게 선택해야 하며 안정성이 요구되는 상용 비행기에서는 사각익 또는 후퇴익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날개 모양에 따라서 뭐 어디에 더 유리하고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도 잘 알려진 정보 아닌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알려진 정보 이외로 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그 고정익이라고 사용되는 비행기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날개도 실험에 분류했는데 왜 이런 날개가 현재 사용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저 그래프들은 다 기준점을 바탕으로 얼마나 흔들렸는가? 그럼 그 기준점은 어디다가 고정해 놓고 온 건가요? 날개 끝부분. 날개 끝부분으로? 보고서 봤을 때 일단 실험 전에 가설을 설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가설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가설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정도는 삼각이 가장 크고 사각이 가장 작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저희 아까 먼저 날개를 조사하고 실험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일 많이 흔들리는 세계는 날개 끝에 양력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항력이 생겨서 많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삼각이 다른 날개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날개 끝부분의 양력을 감소시키니까 그렇게 예상했고 사각익은 구조적으로 간단하기도 했고 공기 흐름이 비교적 일정하게 분포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설을 썼습니다. 그 사각익이 안정적이기는 한데 성능이 우수하지 않은 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특정 속도에만 안정성 확보가 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이유까지 한번 말해주시면 왜 그 특정 속도에만 안정적이고 어느 속도에 안정적이고? 이 장치를 설계할 때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만들게 된 이 중간에 빨대나 아니면은 이 지금 각도 이렇게 조절해 놓은 거나 이런 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한데. 빨대는 바람을 직선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비행기 매단 위치는 날개마다 그 무게 중심이 달라가지고 그때마다 비행기의 표시에서 뽑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스듬하게 만든 거는 뭐 바람을 모아주는 역할인가요? 비행기 날개는 이렇게 제작하고 저 파란색은 나오는 이것도 궁금한데 6가지 구성을 지금 계속 많이 관계를 비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를 가지고 안정성을 비교하세요. 네, 그리고 양수, 음수 하나는 간격을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건 그럼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인 거예요? 그래프 축이? 시간에 따른 위치? 보고서 쓸 때 다음에는 그래프 가져올 때는 X축과 Y축 가져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불 동물 산불 피해 방지 시스템에서 내 탐구와 2학년 12반 김정은 진행입니다. 발표는 탐구 이론적 서론, 이론적 배경, 탐구 방법, 탐구 결과, 서론 결론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불 피해로 인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 호주 산불로 인하여 코알라의 발에 불이 붙은 사진이 온라인 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 동물들은 산불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를 이를 수 있고 이는 생태계 파괴와 멸종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불 피해를 받는 동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저희는 동물들이 지진의 발생 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동물들이 미세한 음파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산 주위에 캔 위성을 공전시켜서 습도와 온도를 감지하고 감지시키고 산불 발생 위기 단계일 때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영역의 음파를 전달시켜서 시스템을 설계하였고요.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캔 위성은 깡통처럼 생긴 작은 인공위성입니다. 위성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를 간단히 한 뒤 둥근기둥 통 안에 담아 만들며 이는 지구 위치 체계나 방송중계처럼 비교적 정밀한 통신기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파입니다. 음파는 크게 초저음파, 음파, 초음파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약 20Hz에서 2만 Hz 음파, 박쥐가 다룰 수 있는 거는 2만 Hz 이상인 초음파, 그리고 코알라, 코끼리, 기린 등이 다룰 수 있는 20Hz 이하인 초저음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불 발생 조건입니다.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 상대 습도가 30% 이하일 때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탐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성 제작입니다. CC핀을 OV핀에, 트리그핀을 D6핀에, 에코핀을 D7핀에 연결하여 초음파 센서와 연결하고 캔 위성 몸통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GND핀을 아두이노의 GND핀에, VCC핀을 OV핀에, 데이터핀을 D7핀에 연결하여 인스포 센서와 연결하고 캔 위성 몸통에 부착하였습니다. 위성을 제작한 다음에는 인스포 센서를 코딩하였습니다. 발표 자료와 탐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코딩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캔 위성이 산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온도가 30% 이상, 습도가 30% 이하 떨어지는 지점에서 주파수를 방출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의 속도를 계산하였습니다. 가상의 산 A의 높이를 2000m, 및 면적을 150제곱킬로미터, 위성의 질량을 1kg, 궤도의 반지름을 6km, 중력상수를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톤 제곱미터/kg이라고 가정할 때 위성의 속도는 약 7.8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빨간 점선과 파란 점선 각각은 온도와 습도의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정 임계치 이하로 습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상승할 때 산불 피해 방지 주파수를 방출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특히 고온 저습이라는 산불 발생 위기 단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서의 기능을 산불 피해 방지 시스템에 도입한다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야생동물들이 산불 발생으로부터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도 기준을 30도로 설정해놨던데 사실상 여름에도 좀만 더워지면 30도가 그냥 녹아버리는데 굳이 그 산불이라는 주제를 잡고 있으면서 온도 기준을 30도로 설정해서 실험을 하고 좀 제일 높은 온도일수록 산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30도 기준으로 잡은 딱 보편적인 기준이 그거기도 하고 일단 저습이라는 기준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온도가 저습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인 가을이나 겨울에 초점을 맞춰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이거 코딩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 수치를 달리해서 위성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위성은 만약에 이게 실제로 구현된다면 이게 위성처럼 이렇게 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특정 범위에서 도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돌는 그 위성을 말하는 건지 특정 범위에 사인 주위를 드론이 도는 것처럼 그럼 걔네가 그 높이에서 이 산불이 사실상 산불은 초기 발생한 그 원인 지점을 잡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위치에서 이 온습도 센서가 얘네가 산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예민한 그런 센서들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캔 위성을 이용한 건데 일단 캔 위성이 가볍고 가볍고 안에 그 여러 센서들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위치 체계 같은 거를 확인할 때도 이 캔 위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따라서 민감한 센서들도 여기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 같은 거 측정하는 센서가 우리가 여러분이 어쨌든 공중에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그 지면까지의 온도까지 모두 다 측정이 가능한 정도가 되나요? 우선 저희 위성은 저희가 아직 코딩 실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궤도 2km 지점만 공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더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면까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런 조건에 해당하면은 초음파로 동물들한테 정보를 주는 건가요? 초음파도 되고 저음파도 되고 그냥 음파. 초음파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 음파는 안 하는 거예요? 음파도 돼요. 그 동물마다 그 음파 범위가 달라가지고 저희가 동물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설정을 그럼 그때 한 번에 한 주파수만 설정해가지고 특정 동물만 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보면 일단 저희는 초음파를 일단 설정해서 하나만 설치를 했는데 여기 여러 개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캐리석만으로는 약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크기를 키우면 더 다양한 센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다양한 동물을 다 들을 수 초음파부터 있게 초저음. 근데 그 산불 발생 조건은 이해를 했는데 그쪽에 너무 그 폭이 넓지는 않나 싶어가지고 저런 조건에 해당했을 때 이제 동물들한테 공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런 조건이라고 해서 산불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산불이 그냥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캐미성에서 그 신호를 동물들한테 보내고 그때 동물들이 자기 그 거주지 거리를 가버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버리나 해가지고 너무
폭넓지 않으니까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쉽나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을 해칠까봐 대책을 세워봤는데 우선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이 센서가 가동되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그 산 주위에 미리 전문가들이 도착해 있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구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직 실제로 공전하는 것까지는 안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저는 특정 공간에서 공전한다라고 했는데 5분 지났어요. 거기서도 케플러 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코딩을 하는 건가요? 그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 그거는 그냥 그 파이썬에 일단 여기에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은데 파이썬에 그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공전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케플러 법칙은 그냥 저희가 지구가 어떻게 공전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냥 하루 지식을 넣은 거고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위성이 좋은 거라면 그렇게 네, 이 위성은 타원 궤도로 공전하지. 일단 그 위성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위성이 받는 중력의 크기랑 원심력의 크기를 같게 계산하면 좋습니다. 네. 그 보고서 활용성 보면은 온습도 변화 이외에 장애물 거리를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다 했는데 장애물 거리를 함께 모니터링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그게 되는? 그 위성이 이렇게 얘가 돌다 보면 장애물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서 그 거리를 감지하는. 그러면은 걔가 감지를 하면 그거를 알아서 비켜가지고 코딩을 한다. 초음파 센서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도가 꽤 낮은 데서 지금 막 낮진 않고 6km 좀 떨어져 있는 나무보다는 높이. 나무보다 근데 나무보다 높이 하면은 그 나무가 가려지는 상황에서 그 선물의 초기 지점을 잡을 수가 있나? 온도와 습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온도와 습도에서 감지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높이에서 감지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불이 커져 있는 상황일 것 같은. 그러면은 이미 동물들은 도망이 갔는데 그때서 초음파를 날려보내는 약간 근데 그런 점을 조금. 근데 코알라가 사실은 코알라가 아무리 산불이 발생해도 너무 그 숲에 의존해가지고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산불이 발생해도 음파를 발생하면 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망가는 좀 몸에 자극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고도에 따라서 온도나 습도가 좀 다른데 지면이랑 위성이 도는 데랑 온도랑 습도의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까지도 추가 탐구해보겠습니다. 네, 추가 탐구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으면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가 방식 교육을 통한 수질 주선 시스템 보완을 탐구하고자 한 어벤 전수의 신승엽, 김선우, 한성훈입니다. 먼저 탐구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관성어를 키우는데 키우면서 분명 물고기나 새우 이런 애들도 분명 배설물을 배출할 텐데 그런 배설물이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해돼서 어항의 균형이 맞을 수 있는지 대해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여가 박테리아들이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바꿔줌으로써 물속의 생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여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병충해, 활성탄 이런 애들도 물속의 여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저희는 이런 세 가지의 여가 방식을 비교하고
최적의 여가 방식을 찾아 새로운 수질 개선 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네, 이 여가 박테리아를 설명하자면 여가 박테리아는 호기성 박테리아와 현기성 박테리아로 나뉘는데요. 호기성 박테리아는 이제 질산화 과정을 통해 여가를 하는 박테리아고, 현기성 박테리아는 탈질화 과정을 통해 여가를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공촉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수상하는 경우에는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물질로 이제 특정 밴드의 미상에 빛을 흡수하면서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방출된 전자는 자유전자고, 자유전자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게 되어서 음윤10호 옥사이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형성해서 이제 매우 높은 활성 가능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전공은 이제 양전하를 띠며 얘는 이제 무가 반응해서 수소 이온을 형성합니다. 네, 활성탄을 설명하자면 활성탄은 이제 야자나무 껍질, 목탄, 갈탄 등을 원료로 하여 가열한 후에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미세 세공을 발달시킨 흡착제입니다. 그리고 COD를 설명하자면 COD는 수중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차별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COD가 높을수록 물이 오염된 정도가 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중간 강도를 설명할 건데요. 중간 강도에는 물질 흑강도나 투과도 등을 측정해서 물질의 특성 등을 파악하는 장치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이제 색깔의 차이 등을 분석해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암모니아 제거 실험을 설명하자면 4개의 수조가 있는데 각각 기본 세팅을 한 후에 암모니아 수를 3방울씩 떨어뜨려서 각각 2ppm의 농도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하루마다 이제 여가 박테리아는 0.1g을 넣고 활성탄은 150g, 공촉매는 4g을 넣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하루마다 이제 관측 시약을 여러 가지 관측 시약을 통해 관찰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틸렌 블루 제거 실험은 4가지 수질 아까처럼 기본 세팅을 한 후에 메틸렌 블루 40ml를 넣고 이제 처음에 비커로 넣은 직후에 비커로 뜬 다음에 이걸 또 흑강도를 측정하고 30분 후에 다시 비커로 떠서 흑강도를 측정하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제거 실험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농도는 여가 박테리아와 활성탄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것들이 소득기와 동일했고요. 질산염의 경우 방충류와 대조군에서 아주 소폭 상승하긴 하였지만 나머지는 초기와 동일하였습니다. pH의 경우에 활성탄에서 1 정도가 상승하는데요. 이것은 활성탄이 만들어질 때 수산화이온이 추가되고 이게 물에 녹아들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COD의 경우에도 초기와 동일하였습니다. 메틸렌 블루 제거 실험 같은 경우에 여기 여가 박테리아를 보시면은 변화가 아주 조금을 알 수 있고 방충맨 대조군 또한 변화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유일하게 활성탄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줄 수 없으므로 활성탄에서 메틸렌 블루 제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가 박테리아, 그 다음에 활성탄은 암모니아 제거 효과를 나타내고 활성탄은 암모니아 제거 그리고 메틸렌 블루 제거 모두의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충매는 예상과 달리 아무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가 박테리아와 활성탄을 이용하여 새로운 여가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가 박테리아와 활성탄을 이용한 여가 방식에 대해 조사하는 결과 BAC, 생물 활성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기존의 활성탄이 흡착하면 다시 이제 흡착한 물질을 떼어내기 위해서 아주 높은 열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 활성탄에다가 미생물을 키움으로써 활성탄이 흡착한 암모니아나 기타 무기물 등 이것을 미생물이 분해함으로써 활성탄의 열 처리 주기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BAC를 대규모 정수 처리 시설에서만 이용했다면 저희는 이것을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뭐 어항, 연못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수조와 이제 상수조를 나눠가지고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BAC를 이제 통과하면서 우리 여거되는 새롭게 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암모니아랑 메틸렌 블루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물에 대표적으로 물고기 배설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암모니아가 나오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메틸렌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아있는 색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메틸렌블루 하나로 퉁쳐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이제 활성탄이랑 여과박테리아랑 이제 방충맨 해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각자 그 양을 다르게 했잖아요. 네. 그건 혹시 어떻게 정한 건가요? 양을? 지라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제품에 그 적정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넣었고요. 방충매랑 활성탄은 이제 조사 결과 방충매는 1리터당 0.1g에서 1g이 나와 있어서 저희는 0.5g을 넣었고요. 활성탄은 1리터당 5g을 넣어야 되긴 하는데 저희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총 150g을 넣게 되었습니다. 활성탄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 더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활성탄은 근데 그 좀 더 마이너하고 딱히 큰 부작용이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넣고, 여과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의 소량의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부작용을 줄 수 있어서 적당히 넣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는데 확인할 때 그러면서 색을 제조하는 유대중으로만 구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는 다 측정법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수치화해서 분석해야 되지만 저희가 점심시간마다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에 25개의 시약을 다 비교해야 되는데 점심시간마다 다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비교를 관찰하는 건 변화 같은 것만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 변화 같은 걸 보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여과박테리아나 활성탄 이런 거 네. 물고기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나요? 여과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물속에서 수질 정화 작용을 하고 있고요. 활성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특히 pH를 좀 올리는 걸 제외하고는 물고기에 아주 큰 영향이 없고, 큰 수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활성탄 정도에 가지고 pH가 그렇게 향상하는 다 활성탄 소량이 들어가고 여과가 하는 거예요. 저기 활용 방안에서 소규모 수질 정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그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도 있나요? 더 큰 뭐 바다 같은 환경이라던가. 네. 이게 활성탄이 아무리 DH가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바다 같은 데는 이제 너무 물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소규모 이런 데는 그나마 바다보다 물량도 좋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량이 좀 더 적으니까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약간 그런 뭐 공장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적용을 할 걸로 지금 개발을 실험할 때 그 방충매가 좀 흰색되면서 되게 안 됐을 거다라고 저랬잖아요. 결과가 잘 안 나왔다고. 그때 호일로 감싸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직접 해보셨나요? 직접 해보진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제 빛을 계속 얘네들이 산란시키거나 분사시켜가지고 직접 이제 자외선이 효과적으로 방충매에 효과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호일 부등으로 감싸가지고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걸로 감싸면 방충매도 충분히 정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기공진 방식 우선 전력 전송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 고원준 공유병입니다. 먼저 탐구 동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전자기기들이 생겨남에 따라 전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케이블을 없앰으로써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함을 증대시킵니다. 하지만 송수신 코일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기공진을 활용한 무선 전력 전송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카이스트에서는 5m 거리에 209W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공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은 이 장거리 무선 전력 전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무선 충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로 저희는 자기공진을 활용한 무선 충전기의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하여 이 기술이 실용적인 충전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려고 합니다. 또한 송수신 거리, 송수신 코일 간의 거리, 그리고 감수 등의 변수들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RLC 회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RLC 회로는 저항과 인덕터 그리고 커피시터로 구성된 회로인데요. 저항 역할은 많이 아실 테니까 이제 인덕터와 커피시터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터는 주어진 영역에서 알려진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장치이고, 자기장의 형태로 자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커피시터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인덕터는 전류 흐름이 일정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여 저항 성질을 띠게 되고요.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교류가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여 저항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를 각각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인덕턴스,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는 방식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커피시턴스 분의 1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코일에서 전류의 변화가 유도 기전력이 되어 나타나는 성질을 갖는 물리량을 말하고요. 커피시턴스는 커피시터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제 직렬 RLC 회로와 병렬 RLC 회로에서 인덕터와 커피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전류의 위상이 각각 다른데요. 직렬 RLC 회로에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느리고요. 커피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릅니다. 병렬 RL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느리고, 커피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릅니다. 그 다음 소개할 건 바로 임피던스라는 물리량인데요. 임피던스는 직렬회로에서 저항과 비슷하게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이제 저런 수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직렬 회로와 교류 회로에서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결국에 임피던스라는 값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직렬 RLC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아까 말했던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지점인데, 이때 전류의 시료값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병렬 RLC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을 때 최대가 되고, 이때 전류의 시료값은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낸 임피던스를 통해서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공진 주파수를 알기 위해서 일단 공진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공진이라는 개념은 RLC 직렬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의 시료값이 최대인 상태를 의미하고, RLC 병렬 교류회에서는 전류의 시료값이 최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임피던스의 설명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상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과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같다라고 식을 쓰게 되면, 이때 주파수는 2파이분의 루트 LC분의 1로 공진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공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진 회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결합계수가 있는데요. 결합계수를 알기 위해서 일단 상호 인덕턴스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하나의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발생하면 하나의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인접한 다른 코일에 영향을 주어 들어있는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에 결합계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두 코일의 인덕턴스를 L1 그리고 L2라고 하면,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이때 결합계수는 한 송신 코일에 대해서 수신 코일로 자속이 온전하게 전달됐는지를 나타내며 0에서 1까지의 값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공진 주파수를 구하게 됐으면 공진 주파수를 구하게 됐으면 자기 공진 방식을 통한 무선 충전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자기 공진 방식 우선 충전은 이런 공진 주파수를 동일하게 가지는 코일에 자기장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진 방식 무선 충전을 이용하면 전자기 유도보다 더 먼 거리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하나의 송신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신기에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일부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문수를 와 전전 물량을 0.1micro를 분열 연결을 한 다음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하여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를 다르게 했을 때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전압이 최소의 주파수를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 구한 주파수를 토대로 피스파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RLC 회로도를 설계를 하고 그 회로의 인덕터별 결합계수에 따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에서 RLC 회로를 직접 만들고 이제 인덕터에 맞는 공진 주파수로 전압을 공급을 하여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수신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이제 전력이 제대로 송신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연결을 하여 스마트폰에 진행합니다. 연구를 해서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가문수에 따른 공진 주파수 변화를 보시면은 가문수가 이렇게 가문수가 증가할수록 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감소하는 영향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전류진 그래프가 이제 잘 안 보이긴 한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이 실제 실험에서는 거리에 대응되는 결합 그래프고 이제 축은 전류의 진폭인데 이제 결합 계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실험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 전압 크기 측정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10회부터 60회까지 거리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거리가 작을 때는 가문수가 증가할수록 수신호도에 걸리는 전압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거리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은 위에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리가 늘면 오히려 가문수가 큰 코일의 회로가 전압이 있다. 이게 측정되는 것을 잘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예상을 했던 것은 실험 전에는 가문수가 증가할수록 수신 회로의 전압이 증가하고 거리가 증가할수록 수신 회로의 전압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는 오히려 전압의 크기가 작았으며 거리가 멀어질 때 전압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거리가 가까울 때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압의 크기가 증가하였지만 거리가 멀 때는 가문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측정 결과의 요인을 예측하자면 송수신 회로의 거리가 감소하면 결합계수가 증가하는데 결합계수가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공진 주파수가 두 개로 분할이 되는 주파수 분할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 전압이 오히려 낮았던 이유는 결합계수가 일정 값 이상으로 증가하여 주파수 분할 현상이 발생해 전원이 걸어주었던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가 아니게 되어 전압이 최대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이런 무선 충전기 시제품은 짧은 거리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였지만 동기에서 든 예시처럼 여러 연구에서 수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공진 방식 무선 충전이 전자기 유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파수가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른 충전 방식은 시도할 수 없는 장거리 충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하기 전에 좀 실험 일부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코일 가문수가 30회인 코일인데 이제 맞춰서 공진 주파수가 28.9kHz인
주파수로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 이제 이게 오실로스코프에서 전압이 이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 송신부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고 이 파란 죄송합니다. 이제 노란색이 수신 회로에 걸리는 전압 그래프고 파란색이 이제 송신 회로에 걸리는 전압 그래프인데 이게 지금 공진 주파수를 맞췄을 때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진 주파수와 다르게 해주면은 이 거리에서도 지금 전력이 전송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파수 전압은 그대로 두고 주파수만 10kHz만 높여도 지금 공진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실험 일부를 보여드릴 때까지 질문 주시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기존의 전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을 표명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존 전자기 유도에서 자기 공진 방식은 전자기 유도에 공진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진이 먼 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서 얘가 전력을 보낼 때 같은 주파수를 가진 이 코일에게만 집중적으로 전력을 주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코일을 감은 수가 다 다른데 특정 거리에서만 전압의 크기가 증가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결합 계수가 커질 때 이제 원래는 특정한 공진 주파수가 있는데 이제 결합 계수가 너무 커지게 되다 보면은 이 공진 주파수가 두 개로 양옆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전압으로 벌어지는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가 아니게 돼서 자기 공신이 아니라 그냥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나죠. 연결 회로로만 실험을 진행해요. 처음에 직렬 회로로 했는데 직렬 회로로 하니까 수신 회로에서 오실로스코프를 넣었을 때는 이게 전압이 흐르는 것을 확인했는데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거나 핸드폰 충전을 하려고 하면 충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렬로 해보니까 그게 돼서 정렬로만 한 걸로 일단. 혹시 그 요인으로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지? 이게 전압이 인덕터, 커패시터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를 지나가면서 뭔가 한 번 딱 켜지고 그 다음부터는 꺼져 있는 걸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수신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신 회로에서 그냥 발광 다이오드를 꽂아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주파수 발생기로 전압을 걸어보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잠깐 반짝하고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교류 전류긴 하지만 전압이 낮아서 카패시터가 충전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압이 작게 흐르게 되면서 이게 전압이 작게 흐르는 거 아닌가. 수고하셨습니다. 아연 이온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화 전기 껍질이 산화 그래핀보다 더 높은 착률을 보여줬습니다. 코발트 이온에서는 우리와 같이 전기 껍질과 산화 그래핀 모두 매우 소량이 착하여서 유의미한 수치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전기 껍질이 비싼 산화 그래핀보다 흡착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환경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전기 껍질이 더 중금속의 농도를 낮추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수들에 있는 중금속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 껍질을 이용하여 더 저렴한 방법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중금속들이 감귤 껍질에付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연구하여 더 높은 효율의 정확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영양의 농도를 높이면 이 실험에서보다 더 높은 흡착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고서에 활용만 하던 뭐지? 그 형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람회에서 그냥 형식 거의 비슷해서 했다가 여기는 이 실험이랑 관련이 없어요. 또 코발트는 이제 그래핀, 상하 그래핀이랑 감귤 껍질이 둘 다 유의미한 효과를 못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산화 그래핀과 감귤 껍질에 그런 흡착하는 물질이 없다고 흡착할 수 있었던 물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본 게 구리, 아연, 코발트 이렇게 세 종류 해본 거죠? 그러면 코발트처럼 흡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게 상용화했을 때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네, 거의 보통 중금속으로 사용되는 게 거의 납이랑 구리랑 아연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중심으로 했는데 코발트는 다른 대체 물질을 찾아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저거를 만약에 이제 실제로 중금속 분해하려고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감귤 껍질을 이렇게 버려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던가 그런 거에도 충분히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드는데 그게 그러면은 산화 그래핀보다 더 경제적인 걸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감귤 껍질은 저희가 이렇게 먹고 남은 일반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일단 비용, 물질적인 비용에서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그 개발하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산화 그래핀과 매우 작고 가벼워서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만약 흡착시키고 다시 불러내는 데는 또 더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는 감귤 껍질이 더 개발하는 것이 비용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감귤 껍질에 어떤 성분이 이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감귤의 껍질에 어떤 유기물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랑 결합하여서 농도를 낮추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제 물 껍질도 물 껍질 구조가 가공성이 들어있고 흡착 표면을 늘린다고 흡착을 잘할수록 중립적인 독성의 분해가 잘 된다는 비교합니다. 중금속이 저 생각은 구리 이온 자체가 몸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의 농도가 낮아지면 독성도 낮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희 제목이 독성분이잖아요. 그거랑 흡착이랑 연구는 거의 흡착을 뭐 이제 분광광도기로 해가지고 흑광도 비교하거나 그런 것 같아서 독성분해랑은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독성을 줄이는 것을 분해하고 흡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금속의 독성을 분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궁금한데 이온으로 실험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펜술이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폐수를 통해서 버리잖아요. 그걸 이거 맞죠? 나무 쌤도 말씀하셨지만 감귤 껍질을 갈아서 이렇게 싹 뿌려버리는 근데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렇게 어떤 특정 만약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감귤 껍질을 넣어서 이렇게 세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을 시킨 최적의 시간을 연구해서 그 효율을 가장 많이 냈을 때 다시 그 감귤 껍질을 걸러내고 그 폐수를 다시 받아내고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저 분광운동이랑 흑광도 비교한 거죠? 네, 다른 시간도 더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질문